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중을 재보니까 체중은 좀 줄었나요? 예, 체중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방이 더 늘었다는 분이 있어요? 예, 몇 분이 있죠? 예. 기계는 똑똑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재고 있는 이 저울은 어떻게 맨발 벗고 그냥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지방이 얼만큼 있고 근육이 얼만큼 있는 것을 무슨 재주로 알까? 원리는 저기에서 파장을 몸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지방에 딱 맞고서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 파장 다르고, 조금 더 단단한 뼈에 맞고 돌아오는 파장 다르고, 근육에 맞고 돌아오는 파장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근육이 얼마, 지방이 얼마, 골밀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재는 건데, 저 기계를 개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특별히 디톡스를 단기간 했을 때, 아주 짧은 기간 했을 때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허벅지 쪽에는 지방이 있는 부위입니까? 근육이 있는 부위입니까? 근육이 있는 부위라고 정한 거예요, 저 기계에서. 그런데 소고기 딱 잘라 보면은 그 살코기, 근육 속에 하얀 마블링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간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멀리 쪽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것보다도 근육 속에 있는 마블링을 먼저 태울 거예요. 그래서 마블링을 태우면 지방이 분명히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쟤는 허벅지를 딱 쐈는데 거기는 근육이 있는 부위다라고 읽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위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저 기계는 지방이 줄었는데 근육이 줄었다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일주일 미만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어떤 기계라도 몇 사람은 이런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장기간 하면 뭐 다 이제 상쇄되고 평균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4일 만에 잰 거잖아요. 어디서고 분명히 체중이 줄었는데 지방이 늘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있어서 기계 만든 사람한테 따졌더니 저 기계의 한계다, 이렇게 대답이 오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지방 늘었다 하시는 분 손 좀 다시 들어보세요. 예.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 이번 시작하고서 변을 몇 번 봤어요? 변을 몇 번 봤어요? 변을 많이 봤어요? 안 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번 기간 동안에 변을 진짜 잘 못 봤다, 변이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이장을 하루에 4포씩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은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한 10배 정도 부풀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청이장이 물로 부풀어 올라오면은 이게 펄스로 재는 건데 지방의 펄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빠져나갈 것인데 쟤는 여기 이 대장 쪽에 지방이 많이 있다라고 읽어요. 그거는 계속 붙어있는 지방이 아니니까 한 2주 정도 하면은 다 해결이 될 건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측정 오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이제 다 보면은 그거는 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배는 분명히 들어갔죠. 근데 지방이 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그런 측정 오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이 강의 끝나면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겠는데 정말 왕처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왕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나 하고 옛날 왕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우리가 아는 그 대통령들의 밥상을 보니까 뭐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 배추김치, 고등어조림, 비름나물, 두부, 뭐 매실 이런 정도로 보통 먹었다라고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먹었나 하고 보니까 흰밥을 먹었네요. 흰밥에다가 시래기국, 강된장 시래기국, 샐러드, 너비아니, 들김치, 쌈채소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고, 김영삼 대통령은 잡곡밥을 주로 먹었고 우럭미역국에 도미찜, 부추김치, 배추김치, 감자전, 뭐 요즘은 다 대통령 정도 먹는 것 같지요, 보통 사람들도. 김대중 대통령은 잡곡밥에다가 냉이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홍어회, 저 목포분이라서 이런 거 좀 좋아했고, 생채소, 톳나물, 돌산 갓김치 이런 정도로 즐겨 먹었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또 간소해요. 아주 단출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통령보다 더 큰 저 하늘의 왕이 될 사람들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양학으로 설명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식단 짜기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단을 짜서 먹어야 될까? 뭐 계속 디톡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만 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음식은 참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벌과 여왕벌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크기부터 다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여왕벌은 타고나기를 여왕벌로 타고납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벌로 태어나요.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다음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일벌이 되기도 하는데, 네이처지에서 그 비밀을 밝혀냈는데 2011년 4월호에 어떻게 똑같은 벌이 이 여왕벌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저렇게 몇 배로 커져서 여왕벌이 되는 건가 하고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로얄 젤리 속에는 로얄 락틴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게 여왕벌을 만들어주는 영양소더라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제사장감으로 그런 유전자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저 옆집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지만 뭘 먹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 중에서 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은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 칠재앙, 엄청난 이 재앙들, 그리고 또 질병 재앙들이 밀려올 텐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살아남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세상을 다 뒤덮을지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식단 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이 식물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 질소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을 좀 비율을 다르게 하면서 키워봤어요. 얼만큼 무엇을 많이 줘야 더 크는가. 자, 그랬더니 여러 영양소가 있어야 이 식물이 크는데, 옛날에 이런 물통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이렇게 조금 줘봤고 어떤 영양소는 많이 줘봤어요. 비율을 다르게 줘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물이 어떤 비료를 주는 것만큼 성장하는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준 비료만큼 클까요? 제일 적은 양을 준 비료만큼 클까요? 이게 서로 짝을 맞춰가면서 모든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같이 들어가야 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준 영양소만큼만 크고, 그럼 나머지 더 준 영양소는 어디로 가느냐?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료만큼, 비료 준 것만큼 크고 나머지는 다 소비되고 없어지더라. 그것을 최소율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성장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어야만 우리가 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은 것만큼 클까? 가장 많은 영양소 먹은 것만큼 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적게 먹은 것만큼만 크고 나머지는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난 그래도 현미밥은 진짜 많이 먹어. 많이 먹는 것, 잘 먹는 것 자랑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지? 내가 뭘 놓쳤을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찾아서 그걸 더 먹어주면 그거 먹어주는 것만큼 내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사랑해주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11조를 얼마나 잘 내는데, 교만하기만 해요. 그런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거 바라보고 자랑하다가 교만죄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건 뭘까? 난 다른 건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가지고 금식을 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올린 것만큼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높여주는 데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만큼 눈이 번쩍번쩍 떠지면서 기력이 막 소생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짝을 져서 먹어야만
이 몸이 건강하고 또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짝을 져서 골고루 먹는다는 개념이 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생선 안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것만 안 먹으면 자기는 다 된 거야,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안 먹는 대신에 이 식물성, 이 단백질, 식물성, 지방질,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얼마나 짝을 잘 져서 먹느냐, 여기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양 결핍증 환자인 것을 봅니다. 영양이 결핍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할머니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점심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온다고도 안 했는데 좀 폐해가 될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냥 간다고. 근데 이 정이 많은 할머니가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섭해서 안 된대. 준비도 안 했는데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밥상을 들고 와서 일단 밥상을 딱 방바닥에다 펼쳐놓으면서 먹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면 진짜 삐칠 것 같아 갖고 할 수 없이 엉거주춤하고 앉았더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딸그락 딸그락 하면서 밥을 한 그릇 퍼가지고 오는데 무슨 밥인가 하고 보니까 이 밥에다가 무를 하얗게 썰어서 넣어준 무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밥이 나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좀 기다렸더니 부엌에 가서 또 국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국을 가지고 나오나 하고 보니까 무국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좋아하는 이 무를 실컷 먹게 생겼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부엌에 가서 반찬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뭘 가지고 오나 하고 보니까 무를 하얗게 썰어 가지고 삶아서 무친 무나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됐든지 부엌에 가서 또 반찬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생채나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부엌에 가서 가지고 나오는데 총각김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또 가지고 나오는데 깍두기가 나오고. 이 할머니는 반찬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영양학적으로는 무밖에 안 나온 거예요. 좀 심한 것처럼 느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루 세 끼에 평생 밥을 먹고 식단을 짜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콩밥에다가 콩조림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또 뭐 무슨 청국장에다 비지찌개에다가 두부에다가 콩나물에다가 7가지 나온 것 같지만 나 뭐밖에 안 나왔어요? 콩밖에 안 나왔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단 한 수저를 먹어도 다 골고루 짝이 지어 나오도록 식단을 짜야지.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식단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5가지 영양소가 언제나 짝을 지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대 영양소가 있는데 크게는 2가지로 나눠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태워지는 땔감 영양소가 있고, 땔감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태워지는 건 아니죠. 양은 적을지라도 이것이 불이 붙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땔감 영양소는 3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질, 흔히 칼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작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태워지는 것은 아니고, 얘를 이 에너지가 되도록 태워주는 불쏘시개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불쏘시개 영양소는 정말 적어요. 적어도
얘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이 5대 영양소를 짝을 져서 먹으면 이게 100%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런데 그냥 한 바구니를 먹는다고 해도 이 짝이 안 맞으면 제일 적게 먹은 것만큼만 써먹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오면서 얘가 다시 분해되고, 분해된 결과는 노폐물이 되고 독소가 되면서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단을 짤 때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결핍됐나 하고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서 뭘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요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보이면 사잖아요. 많이 샀는데 결국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5대 영양소별로 식단은 어떻게 짜면 될까? 뭐 이제 와서 영양학과 들어가서 배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 영양학과 나온 사람보다도 이 5대 영양소별로 식단 짜는 법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밥상을 보면은 0.1초 안에 무슨 영양소가 빠졌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이 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일단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이 중요한 영양소, 가장 쉽게 바로 영양소로 태워줄 수 있는 이 탄수화물은 언제나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밥상에 무조건 탄수화물이 나와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먹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곡식, 오곡 곡식, 곡식들이 주로 우리에게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입니다. 그러면 곡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곡식은 어떤 거예요? 쌀, 보리, 밀, 귀리, 조, 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밥상에 보면은 이 중에 하나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50가지 반찬이 나왔어도 곡식이 없는 밥이 반찬이, 이게 밥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짤 때 이 탄수화물은 나와야 되는데, 곡식 중에 오늘은 뭘로 갈까? 쌀로 갈까? 밀로 갈까? 보리로 갈까? 하여튼 어떤 것 중에서 하나는 나와야 되고,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좋은데, 쌀로 가자 하고 결정을 했으면 밥으로 갈까? 떡으로 갈까? 떡국으로 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이 질리지 않게 변화를 줄 수 있죠. 오늘은 밀로 가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국수로 갈까? 콩국수로 갈까? 빵으로 갈까? 수제비로 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파게티로 갈까? 하여튼 이 곡식 중에 하나는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식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 하나가 뭔가 하면은 통곡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고, 율무도 깎아는 율무 말고 통율무를 먹는 게 좋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얀 쌀이 아니고 현미쌀을 꼭 먹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쌀이든지 밀이든지 모든 곡식은 그 한가운데 하얀 쌀, 하얀 밀, 이런 배유가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무스름한 껍질, 거칠 현자, 현미, 통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쌀 눈이 붙어 있어요. 보리 눈이 붙어 있든지. 그러면은 요것은 이 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죠.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양소가 여기 들어있고,
그 영양소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영양학적으로는요, 요 전체를 먹으면은 현미 껍질이 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머리를 얄팍하게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싹 벗겨내고 요 속에 있는 배유, 흰 쌀만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배유는 녹말덩어리입니다. 전체 쌀 속에 있는 영양소 중에서 5%밖에 들어있질 않아요. 장작만 있습니다. 얘를 태워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양은 적을진 모르지만 그 수많은 종류의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먹는 사람들은 장작만 잔뜩 먹었지 요걸 태워주는 요 불쏘시개 영양소가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조금 있는 거 그것만큼만 태워서 에너지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흘러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백미를 만들 때 잘라서 버려준 쌀 눈 속에 사실 여기에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지. 쌀 눈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미 껍질 속에 29%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다고 싹 벗겨서 하얀 쌀밥 먹는 사람들은 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5% 찌꺼기만 먹는 것이고 95% 금싸라기 같은 영양소는 다 돼지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이거 튕겨 다 먹고 살을 이렇게 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곡식은 매 끼마다 먹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통곡류를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실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밥을 먹으면은 탄수화물로 이제 소화가 되고 포도당으로 쪼개지면은 이것이 이제 소화가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먹는 것이니까,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얀 밥 속에 있는 포도당 녹말덩어리만 몇 칼로리 있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얘가 결국은 에너지로 태워져야만 되는 것인데, 에너지로 태워지려면은 산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양은 적을진 모르지만은 비타민 B1과 같은 이 불쏘시개가 있어야 얘가 드디어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류를 껍질까지 먹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칼로리는 있지만 먹어주느라고 고생만 했지 요 칼로리가 에너지로 태워지질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워지지 못하니까 혈관까지 들어가 있는 이 포도당은 계속 언제 불러주나 하고 혈관에서만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이게 무슨 병이에요? 당뇨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은 언젠가 뭐 써줄 날이 있겠지 하고 지방으로 바뀌어져서 아랫배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럼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이렇게 먹자마자 2시간만 지나면 바로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는 탄수화물은 언제나 먹어야 되는데, 곡식 중에 한 종류는 꼭 들어가도록 하자.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곡류 형태로 먹어줘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에너지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세수할 때 여기 피부 세포도 때로 죽어서 나오고, 그러니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려면은 요 재료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 근육, 피부, 또 뼈, 이 모든 건 다 수명이 있어서 죽습니다. 죽은 것만큼 만들어 줘야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여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뭐예요? 가장 주된 재료가 단백질이니까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단백질을 언제나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무엇으로 먹어주는 게 제일 건강하고 중간에 질병으로 쓰러져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 단백질은 뭘로 먹어주면 좋겠어요? 고기로 먹으면 어때요? 단백질 있죠, 거기 있지만 고기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질이 있는데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실컷 먹어봤더니 배만 나오고 심장병, 뇌졸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먹기는 먹는데 이렇게 혈관을 다 막아버리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고기는 멀리하고, 이제 그 못지않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단백을 먹어주자. 콩단백질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옛날에 고기 먹어서 이 혈관에 축적된 그 콜레스테롤까지 싹 청소해주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영양소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언제나 먹어줘야 되는데, 딱 밥상을 차릴 때 무조건 어느 하나 나와야 된다. 콩 종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밥 속에 콩으로 나오든지 두부로 나오든지 콩나물로 나오든지 청국장으로 나오든지 비지찌개로 나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콩 종류의 이 식단이 한 종류 이상은 나와야지. 아무리 20가지를 내놨어도 콩 종류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 아니냐, 흔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비교 해부학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육식동물의 소화기관 구조하고 채식동물의 소화기관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은 이 고기를 딱 한 물어버리면 그냥 쫙 찢어질 수 있도록 어금니부터 이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뾰족한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런데 이 호랑이처럼 송곳니를 가진 이런 동물들이 만약에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세게 풀을 이빨로 딱 물어 뜯었다고 해도 쭉 고개를 들면은 뜯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기만 하고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풀 뜯어 먹기에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채식 동물의 치아 구조를 보면은 앞니는 칼처럼 넙죽해서 아무리 섬유질이 있는 풀이라도 싹둑 잘라주기 좋은 이빨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어금니는 넙죽하게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붙어 있어서 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잘근 방아 찢듯이 쪄줄 수 있는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보니까 이 고기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오래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꿀꺽 삼키면 위에서 위산이 다 녹여버려요. 그냥 삼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풀은 섬유질이 많아서 그냥 삼키면 하나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잘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맷돌 믹서를 어금니에다 하나 붙여줬는데, 이 육식동물은 턱을 위아래로만 씹어서 꿀꺽 삼키지만 초식동물들은 이빨을 위아래로도 움직이지만 지긋지긋
좌우로도 움직이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씹더라. 마치 맷돌 믹서에서 요걸 갈듯이 씹어서 그 섬유질 속에 있는 영양소까지 다 풀어나오게 해주는 식으로 씹더라. 또 이 육식동물은 독소가 풀보다도 이 고기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10배 이상 많은 독소가 나중에 몸으로 재흡수될까봐 내장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더라. 그러나 이 채식동물은 그 섬유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풀어가지고 다 흡수하기 위해서 내장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인간의 소화기관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완벽한 채식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의 구조도 그렇고 또 이 장의 길이도 자그마치 8.5m나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빨랫줄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에다가 고기를 먹으면 입에서는 먹음직스러울진 모르지만 이 장의 끝부분인 대장과 직장 쪽에서 10배 이상 많은 독소들이 재흡수되고 거기에 정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용종이 발생하고 여기 또 대장암, 직장암, 항문 끝에서는 또 자꾸 염증이 생기는 치질,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의 고기는 옛날 고기하고도 달라요. 너무 많은 이 약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단골로 사용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콩 속에도 뭐 단백질 들어있지, 그렇지만 소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는 질이 틀리다, 좀 질이 낮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고기를 하나도 안 먹으면은 이 몸을 만들어주는데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여러 종류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결핍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자랄 때 완전 채식시키면 난쟁이가 된다.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이 영양학 논문을 좀 뒤적여 보니까 옛날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이쪽 쥐들에게는 육식을 하게 했고 이쪽 쥐들에게는 채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육식을 한 쥐는 괜찮은데 채식만 한 쥐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털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하나도 안 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을 만들려면은 아미노산이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벽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벽돌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네모난 벽돌도 있지만은 저 코너를 짓는 데는 이렇게 타원형도 있어야 되고 S자도 있어야 되고 아주 건물을 멋지게 지려면은 여러 종류의 벽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모난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세모난 벽돌은 필요하면 잘라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몇 개를 붙여서 필요한 벽돌을 또 벽돌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 20여 종류가 있습니다. 20여 종류의 벽돌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을 가지고 합해서 써먹든 잘라서 써먹든 합성이 가능해요.
세모난 벽돌이 부족하다. 네모난 것 대각선으로 딱 자르면 두 개로 나눠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몸에서 잘라서 써먹든 합해서 써먹든 이렇게 합성이 불가능한 아미노산이 어린아이들은 9가지, 어른들은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자 벽돌이 없다. 네모난 벽돌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사와야 돼. S자로. 그래야 예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8가지 내지 9가지 아미노산은 이 속에서 결핍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합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입으로 꼭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먹어줘야만 내가 건강하지, 그걸 안 먹으면 이 속에서 합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기를 먹은 이 쥐는 고기 속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인데 고기 속에는 8가지 내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만 먹었어도 이 쥐는 털이 안 빠지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채식을 한 쥐는 쌀 속에도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쌀만 먹은 쥐는 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됐기 때문에 빠졌는데 못 만들어지니까 털이 다 빠지면서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고기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완벽하게 채식만 하면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돼서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양학이 이 무식하던 시절을 벗어나서 꽤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어요. 이쪽은 고기를 줬어요. 육식을 했고 이쪽은 채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어떻게 하게 했는가 하면은요, 자, 이 쥐가 예전에는 쌀만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쥐가 쌀만 먹습니까?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습니까? 쌀도 먹고 보리쌀도 같이 먹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옛날 실험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실험을 한 거예요. 가둬놓고 쌀만 줬든지 보리쌀만 줬어. 그러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돼 가지고 털이 빠지면서 영양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인 거다. 예? 이 들판에 걸어 다니는 쥐처럼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자. 그럼 이건 육식입니까, 채식입니까? 채식이잖아요. 그런데 쌀 속에는 일부의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고 보리쌀 속에도 일부의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지만 서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이 속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고기를 먹은 쥐는 털은 안 빠질진 모르지만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이게 혈관을 막아가지고 심장병으로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 보리쌀과 쌀을 섞어서 채식을 하게 한 이 쥐는 털이 안 빠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가 더 건강해서 수명이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채식을 할 때도 영양결핍이 전혀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게 최근 영양학의 결론인데, 문제는 단서가 붙습니다. 채식을 할 때는 식단 짜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만 먹으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식단만 잘 짜서 먹으면 얼마든지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이 영양소를 다 먹어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최근 영양학의 결론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콩 종류를 먹어주기만 하면은 고기를 평생, 생선을 평생 안 먹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옛날에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꾸 단백질은 질이 있다, 퀄리티가 낮은 단백질이다, 채식은,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왜 그런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옛날 영양학자들이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한 식품 속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 그 중에 일부만 들어있으면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불완전 단백질. 무슨 단백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단백질이. 계란 노른자 속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 소고기, 살코기 속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 쌀 속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다 안 들어있으니까 불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소고기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계란 노른자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란 노른자만 먹고 삽니까? 네? 소고기 하나만 먹고 삽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먹는데 계란 노른자나 소고기를 먹으면은 뭐 단백질은 다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서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이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찾아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식단만 잘 짜 먹으면은 이 채식을 해도 하나만 가지고는 단백질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인 아미노산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채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콩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고 있는 메주콩, 대두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콩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요, 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영양학자들은 한 식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1.0 만점 등급의 단백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면 0.7등급, 0.6등급. 그 왜 그런 걸 나눴나 몰라요. 별로 의미도 없어, 골고루 먹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대두 단백질은 소고기하고 똑같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1.0 만점 등급의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두콩 하나만 먹을 것도 아니지만 소고기하고 완전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고기도 다 단백질은 아니죠. 한 34% 정도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대두콩은 질도 이렇게 완벽한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37%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대두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콩 종류만 빠지지 않고 먹어주면 단백질 결핍할 염려는 전혀 없다. 그래서 밥상에 꼭 곡식 중에 하나가 나와서 탄수화물이 있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콩 종류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가 나왔는지 보자.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방을 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세포의 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뇌세포의 20%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서도 지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호르몬들은 지방이 또 주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이 결핍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주 이렇게 모아놓은 응축된 에너지원이 또 지방 아니겠어요?
지방이 부족하면은 조금만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지방은 언제나 먹어줘야 되는데, 고기로 먹어주면은 포화지방, 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포화지방이 주로 들어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먹지 말고 견과류를 먹어줘라. 씨앗 종류를 먹어줘라. 그러면은 고기 속에 있는 지방보다도 불포화 지방, 이건 많이 먹을수록 피를 더 묽게 만들어주는 지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콜레스테롤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방이다. 그래서 밥상 차릴 때 곡식 중에 하나가 나와서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고, 콩 종류의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과류 종류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나와줘서 지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채식주의자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견과류 먹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1년에 한 번 딱 견과류를 먹는 민족입니다. 언제? 대보름날. 그런데 견과류 속에 있는 이 필수 지방산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1년에 딱 한 번 대보름날 부럼을 1년에 딱 한 번 먹었는데, 한 번 먹었더니 부스럼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세상에 이쪽에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기만 딱 끊었지, 그 고기 속에 있는 지방질은 견과류로 먹어줘야 된다, 이걸 잘 몰라요. 고기만 안 먹으면 된 거야. 그래서 심각한 영양 결핍증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사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데로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비싼 고급 식당을 가도 다른 건 수십 종류가 나오는데 견과류가 안 나오는 집이 99%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견과류가 안 나와요. 그 고급 식당에도. 심지어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요양원에서도 요 견과류가 안 나오는 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려면 꼭 매 끼마다 견과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매 끼마다 먹는데, 이것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꾸준히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까지 달 정도로 한 주먹 먹으면 안 되고, 손가락 3개로 잡을 정도, 요 정도는 매 끼마다 먹어주면은 고기 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도 혈색이 더 좋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번지르르한데 개기름이 번지르르해요. 그런데 견과류를 먹으면서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완전히 종류가 틀려.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혈색이 돌면서 아주 건강미가 넘치면서 번지르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견과류를 빠지지 말고 조금씩 먹어주자.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줄여볼게요. 자, 이제는 3대 영양소를 먹어줬으니까 이제 요것을 태워주는 불소식의 영양소를 또 꼭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번째는 미네랄을 꼭 먹어줘야만 됩니다. 이 미네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불소식의 영양소예요. 정말 양은 적지만 이게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호르몬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미네랄을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미네랄은 뭘 통해서 먹어주면 좋을까요? 과일 채소 속에도 들어있지만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해초류입니다. 그래서 밥상을 딱 보면은 해초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돌아가면서 김이 나오든 미역이 나오든 톳이 나오든 미역 귀가 나오든 다시마가 나오든 하여튼 해초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식단을 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왜 해초류 속에 미네랄이 많다고 그러나, 여러분, 못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용광로 속에 넣어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철분은 썩어도 철분입니다. 그냥 잘게 잘게 파수어져서 흙 속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지 철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네랄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은 절대로 더 많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일정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양 속에 있던 어떤 철분, 이런 이 미네랄이 이 땅 속에 있는데, 얘를 식물이 딱 빨아먹으면은 땅 속에 있던 미네랄이 식물 잎사귀 속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물 속으로 옮겨진 그 미네랄을 송아지가 딱 뜯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아지 몸 속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송아지가 싹 썩어가지고 땅 속에 묻혀버렸는데 그냥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 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요 빗물과 함께 요 흙 속에 있던 요 미네랄이 흘러가겠죠. 흘러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바닷물로 가겠죠. 자, 바닷물에서 이제 있던 것이 또 돌아서 해초류가 빨아먹으면서 해초류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얘가 또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 몸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죽으면은 또 땅 속에 그것이 다 분해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많은 미네랄이 흘러 바다로 가게 돼 있으니까 미네랄의 보물 창고는 뭐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가 있는 저쪽 속초 앞바다에 와서 그냥 바닷물만 한 바가지씩 퍼 마시면 이제 끝나겠네요. 에? 그러면 죽어요. 에? 왜냐하면은 미네랄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로 나뉘어져요. 우리 인간은 유기미네랄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무기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 못조각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뜯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무기철분이라 흡수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못조각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은 얘가 막 녹슬어갖고 파수어져 버리죠. 썩어도 철분입니다. 그것을 대추나무 뿌리가 쫙 빨아먹으면 대추 열매 속에 요 무기철분이 어떤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면 유기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 미네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기미네랄로 바꿔주는 친구가 누구냐? 바로 해초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해초류 속에는 무조건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서 자란 해초류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 종류씩 돌아가면서 나오게 하면은 식단을 잘 짠 거예요. 미네랄을 충분히 우리가 먹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네랄도 좀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불쏘시개 비타민. 자, 비타민은 무엇으로 먹어주면 좋을까요? 비타민은 알약으로 먹으면은 더 빨리 죽어요. 이 JAMA 미의학협회지에서 18만 938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구 결과를 해서 발표한 것은 지금 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보충제를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이나 저 공장에서
만들어낸 합성 베타캐로틴이나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지만 이것을 이렇게 예쁜 종이에다가 예쁜 편지를 써서 줬을 때는 받을 마음이 있지만 똑같은 편지지에 똑같은 내용을 썼어도 지난번에 이거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면 받겠다고 해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지난번 그분이 그냥 마음이 싹 달라져 버려.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 공장에서 만든 그 합성 비타민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 화학 구조식은 반드시 맞춰서 똑같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밝혀낸 바로는 입체 구조식이 틀리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는 당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연 베타캐로틴과 사람들이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요 합성 베타캐로틴을 아무리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입체 구조식이 똑같아도 이 화학 구조식이 똑같아도 입체 구조식이 틀리기 때문에 얘는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몸속에서 굴러다니다가 오히려 찌꺼기, 노폐물 역할이 되면서 얘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결과가 나온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비타민 C를 먹으면 폐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타민 C를 먹으면 폐암 환자가 폐암이 더 많이 걸린다, 더 빨리 죽는다, 어떤 논문은 또 좋아진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먹기는 하지만 합성 비타민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을 먹어라. 자,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우리는 언제나 먹어줘야 됩니다. 언제나 밥상에는 과일과 채소가 올라와야 되는데 비타민은 한 종류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한데 그 많은 비타민을 골고루 어떻게 내가 찾아 먹느냐, 양방학으로 연구하면 이건 한 학기를 공부해도 끝나질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이 한의과 대학에서 양방 영양학도 가르치고 한방 식이요법학도 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건 양방이 아주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해 줘서 좋은 면도 있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방 식이요법학은 그냥 아주 암기하기 좋게 탁딱 보따리를 잘 싸줬습니다. 그래서 양방은 제가 가르칠 때에 한방 영양학으로 보따리를 싸주니까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한방 식이요법학은 양방으로 증명을 해줬더니 아주 인기 최고의 이 과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은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오장육부를 다 건강하게 살려줄 수 있는 요 모든 비타민을 골고루 먹는 방법이 뭔가 한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음식의 색깔마다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그 색깔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오장육부를 더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지를 한방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방의 대가들은 녹색 색깔을 띠는 식품 속에 있는 항산화제와 이 비타민은 오장육부 중에서 간을 건강하게 해준다, 간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 대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이치를 알아내기는 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녹색 식품은 간을 보호해준다 하고 허준 선생님 얘기했으면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면 담배 이 저기로 한 대 맞기만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한의학을 가르쳤더니 얘들이 도대체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양방으로 증명하면서 가르쳤더니 아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 녹색 식품은 왜 간을 보호해 준다고 했을까? 녹색 식품이라는 얘기는 엽록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으로는
이 엽록소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엽록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나무가 뿌리에서 그 막 썩어 있는 지저분한 H2O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 중에서 이 잎사귀는 우리가 찌꺼기로 내뿜은 CO2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뽑아들인 H2O와 잎사귀에서 빨아들인 그 독소 CO2 이산화탄소를 엽록소 속으로 끌고 오기만 하면은, 엽록소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 몸에 해로운 독소는 쪼개서 분해하고, 그리고 내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영양소로 합성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2라고 하는 독소 CO2에서 딱 탄소만 하나 찢어냅니다.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뽑아 올린 H2O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CH2O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영양소로 합성을 시켜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 식품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엽록소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둥지를 좀 틀까 하고 투어를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내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분해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어떤 영양소로 합성해주는 일을 하는 장기가 어떤 장기예요? 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이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피곤하고 지쳐서 넉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질병이 찾아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 녹색 엽록소가 들어오면, 야, 너 분해하고 합성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나 이게 좀 떨어져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병들기 직전인데 너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다른 장기는 쳐다도 안 보는데 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엽록소는 어디로 들어가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어요? 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방적으로나 한방적으로나 녹색 색깔을 띠는 식품은 엽록소가 들어있고, 이것은 간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빨간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심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이 양방적으로는요, 비타민 중에서 빨간색을 띠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빨간 토마토 속에 무슨 비타민 들어있다고 그래요?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은 열에 약해. 열만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만큼은 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힘이 나. 그래서 이 라이코펜 빨간색 비타민이 몸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오장육부를 다 다녀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열이 많이 나는 장기가 뭘까요? 심장 아니겠습니까? 용광로. 다른 비타민은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버리는데 이 라이코펜은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막 힘을 몇 배로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심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빨간색 식품은 어디로 가서 힘을 좀 보태주겠어요? 심장.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방에서는 노란색 식품은 위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노란색일까? 노란색을 많이 띠고 있는 식품 속에는 양방적으로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양방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점막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고, 점막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점막세포가 망가져도 빨리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하루 3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 속에 활성산소, 독소 뭐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떤 장기부터 망가뜨릴까요? 위장부터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점막세포는 뭘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장 점막세포는 수명을 10년, 20년 가도록 안 만들어 놨어요. 내가 혹시 맛있다고 해서 절제를 못하고 홀라당 먹어버렸네? 그런데 이 독소가 위장 점막세포를 망가뜨렸어. 그럼 내가 딱 한 끼 실수한 걸로 이 위장 점막세포가 수명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 위장 점막세포는 수명을 하루 내지 이틀만 가게 해주셨어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위장 점막세포가 망가졌다 그래도 이틀이 지나면 새 걸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바뀌기도 전에 또 나쁜 걸 계속 먹어주니까 재생이 안 되고 위가 다 헐어버려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그 속에 베타캐로틴이 들어있고, 베타캐로틴은 요 점막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누가 빨리 오라고 손짓하겠어요? 위장. 그래서 노란색 식품이 위장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양방으로도 다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한방에서는 하얀색 식품은 폐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방으로는 왜 하얀색 식품이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얀색 식품은 왜 하얀색일까? 똑같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날라왔는데 100% 반사하면 하얀색인 것이고 100% 흡수하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하얀색이라는 얘기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식품 속에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다고 양방에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하얀색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오장육부 중에서 밖에 있는 사기, 바이러스나 나쁜 놈들이 제일 먼저 위장으로도 음식과 함께 들어오겠지만 그건 베타캐로틴이 도와주니까 됐고, 그런데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올까요? 코로 일단 들어오는 이 독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장기를 망가뜨려요? 폐.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아예 깊숙이 안방까지 들어왔을 때는 죽이든지 해야 되겠지만, 문지방만 팔 하나를 딱 걸쳐놓고 해서 대문에서, 그러면 어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문 그냥 닫아버리면서 나가 하고 반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하고 싸워본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기가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내가 힘이 강해서 밀어내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내가 약하면 들어와서 그냥 둥지를 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쁜 놈이 들어올라 말라 하면은 일단 어떤 전법이 좋겠어요? 반사,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가라,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그런데 이 에너지는 하얀색 식품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얀색 식품을 먹으면 감기가 들어올라 말라 할 때 요걸 먹어주면 그냥 반사해가지고 감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여기서 뭔가 가래가 거렁거렁하고 딱 맺혔는데 삼켜도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도 뱉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이제 가래 때문에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요걸 먹으면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용각산. 근데 용각산이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가 하고 쪼개 보니까 하얀색 도라지가 주재료입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길경은 여기 기관지 요 폐 쪽에 요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감기가 걸려서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럴 때에 하얀색 배를 꿀을 넣고 푹 삶아서 먹으면 기침이 둥기 틀려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색 식품은 어디를 보호해준다? 폐를 보호해준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검정색 식품이 남았는데, 검정색 식품은 뭘 보호해줄까요? 한방에서는 신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고, 양방에서는 검정색이나 짙은 자주색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흑 검정색 식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요것 때문에. 자, 그런데 요 검정색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다 집어삼키는,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마지막 신장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찌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독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독소들은 모아가지고 이제 버려줘야 되는데, 정맥으로 다 모아서 오줌으로 버려주기 전에 여기 아직 쓸모있는 단백질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장이 하는 주 일은 내 몸에 흘러다니는 찌꺼기들 중에서 아직도 쓸모있는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게 주 일입니다. 단백질도 흡수하고 칼슘도 흡수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쓸모없는 찌꺼기만 걸러서 오줌부로 보내주는 게 신장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장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미네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얘가 약해져요. 이걸 흡수를 못해. 그래서 단백질도 흡수를 다 못하니까 오줌 속에 단백질이 섞여 나와. 이걸 단백뇨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신장이 많이 망가졌네요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검정색 식품이 들어왔다. 검정색, 야야 너 흡수하는 에너지 있지? 여기 내가 필요하다. 나 지금 그게 힘이 떨어져서 지금 단백뇨가 나오고 있어.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검정색 식품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짤 때 이제 0.1초면 다 끝나요. 딱 보면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곡식 중에 하나가 나왔는가를 봐라. 오늘은 곡식 중에 쌀로 갈지 밀로 갈지 보리쌀로 갈지. 그래서 우리 설악산의 힐링센터 주방에 보면은 어떤 집 가보면은 쫙 그냥 뭐 무슨 뭐 양주 종류별로 그냥 쫙 데코레이션 해놓은 집 있잖아요. 우리 설악산은 양주는 데코레이션을 안 해놨고, 그것보다 더 많은 병들이 주방에 쫙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름도 몰라. 뭐 쌀, 현미, 보리, 귀리, 밀, 조. 외국에서는 저도 이름도 몰라. 뭐 수십 종류가 같은 병에 딱 돼 있어가지고 이름 딱 붙여놨는데, 양주 데코레이션보다 더 좋아요. 양주 먹는다고 해 뭐 피가 돼 살이 돼, 요거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써먹기가 좋아요. 근데 대부분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놨어요? 현미쌀 그냥 푸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보리쌀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놓고, 이거 먹고 싶은데 꺼내는 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골고루 먹고 싶어도 안 먹어져요. 그래서 식단을 딱 짜놓고 탄수화물도 맨날 쌀만 먹지 말고, 오늘은 쌀, 내일은 보리, 내일은 밀 중에서도 수제비로, 또 아니면은 국수로, 아니면 빵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면 짧게 한평생 사는데 지겹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곡식 중에 하나가 나왔는가 봐라.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도 있어야 되니까 콩 종류 중에 돌아가면서 한 종류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왔는가 봐라.
그리고 지방질이 있어야 되니까 견과류 종류 중에 한두 가지 맨날 아몬드만 내놓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3대 영양소는 됐으니까 얘를 태워주는 불소식의 영양소 미네랄이 골고루 있는지 보자. 그래서 미네랄은 어디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해초류. 그래서 해초류 종류 중에 돌아가면서 하나 나왔나 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이게 한 종류가 아니니까 과일, 채소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이 나오면 되는데, 이게 골고루 모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 주도록 먹으려면은 5가지 색깔이 맞춰졌는지를 마지막으로 봐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밥상보다 더 좋은 왕 같은 밥상이 되는 거예요. 한 끼에 이걸 다 맞춰주면은 좋지만 그것 좀 힘들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식단 전체를 다 통틀어서라도 이렇게 맞춰서 나오면 이 속에 들어가서는 다 합해져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 영양소별 식단을 짜서 매일 매순간 먹게 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건강해질 것이고, 마지막 질병이 전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을 것이고, 마지막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5대 영양소별로 식단을 짜서 먹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